하이도의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2019년도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이도에 저희가 전국에 1,000여 명이 하이도에 들어가서 평화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이도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부에서 들어간 날이라고 합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삼남이시죠? 김홍걸 의원님이 좀 인사 말씀하셨고요. 목포 바닷가에 춤추는 부수입니다. 목포 하이도에 가보면 하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녔던 곳이죠. 저희가 해년마다 하이도를 가게 되면 여기에서 행사를 갖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하이 초등학교에서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표정이 별로 이렇게 잘 전 표정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가 뭐 큰바위의 얼굴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해도에 무인도의 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앞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평화 캠프는 2014년도 서거 5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최경환 이제 당시 우리 행동안 양심 상임 이사님이셨고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던 우리 최경환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주기인데 그동안 행동한 양심에서 2010년도부터 행동한 양심을 창립하고 나서 매년 2, 300명씩 하이도를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김대중 캠프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민생평화광장에서도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5주기를 맞이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 전국의 20여 개 단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김대중 평화 캠프를 첫 준비를 2014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첫날은 목포에 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자취가 남겨있는 아까 목상고 보셨죠? 예. 그다음에 그 북교초등학교도 보시고 그다음에 그 영신여관이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머님이 하이도에 계시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공부를 좀 섬에서 말고
목포로 나가서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오셔갖고 여관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 영신여관 그 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신여관 자리라든가 다양한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곳을 방문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하이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평소에는 목포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안에 저희가 부스를 마련을 해가지고 무대를 마련해서 평화 콘서트를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2019년도 10주기 때는 하이도에 직접 가서 평화 콘서트를 열었던 거죠. 그때는 신안군에서도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했는데 실은 잠자리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하이도에서 1000명이 잘 수 있는 그런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회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빌려가지고 잠을 자고 해서 뭐 바퀴벌레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잠자리가 불편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함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빠르게 사진을 보면서 보면요, 이 장소가 바로 이제 노벨 평화상 기념관 안에 이 행사는 게릴라 콘서트 좀 비슷하게요. 작은 콘서트를 좀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의 민생평화광장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자원봉사들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영화를 이곳저곳에서 좀 제작을 했었죠. 2019년도에 갔을 때도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콘서트 이해동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김대중 평화 캠프 조직위원회 명예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행도한 양심의 이사장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와 함께했던 것이고 했던 분이시고 80년도에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해동 목사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 감옥에 들어갔던 모든 분을 토탈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행사에는 실은 대전에 우리 그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데요. 대전에서도 참여하고 부산, 대구, 제주, 광주, 어, 목포, 진주, 청주, 서울, 남양주, 부천, 고양 이런 다양한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고 있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부산의 김대중 대통령님의 동지이시죠. 배다지 이사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우리 최영태 교수님도 보이시네요. 최영태 교수님은 거의 우리 평화캠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에 대해서 강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 행사는 좀 큰 행사라 신안이 하이도가 고향인가요? 우리 저기 신안이 고향인 이윤 의원님이십니다. 신안에서 키운 인물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은 광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안성래 의원님이시고요.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십니다. 명노근 교수님의 아내이시기도 하죠. 네. 이분은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시죠. 백영신 여사님. 그날 저희가 지금 해년마다 행사를 콘서트 진행할 때 5월 어머니 합창단을 항상 모십니다. 5월 어머니 합창단은 80년 5월에 실은 가족을 잃고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보냈던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항상 선봉에 서서 5월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합창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50여 명이 함께 공연을 하시는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행동한 양심 부이사장 맡고 있는 서른 의원님이시죠. 최경환 의원님도 함께 준비하고 항상 실무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날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인데 하이도에서
계신 분들이 실은 문화적 혜택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충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요. 하이 초등학교의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 합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하이초의 김대중 대통령의 후배들이죠. 율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이초등학교 친구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함께 낭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 어머니 합창단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신영원 이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거의 저희가 해년마다 모시고 있습니다. 저기 임한필 선생님, 네네. 저기 화면이 사진이 저는 전체 화면으로 보이거든요. 아 한 장 그래요? 한 장씩 안 넘어가고요. 그 인도 선생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PPT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통해 보는 김대중 정신과 철학 해가지고 시민운동의 활동과 과제인데요. 실은 제목이 좀 한 두 번에 걸쳐서 바뀌다 보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둘지 약간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우리 시민단체가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록이란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제가 몇 가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이 어떤 것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어,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먼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 추가로 간단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단체 활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이란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 얘기인데 우리 최영태 교수님께서는 사상가 김대중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상가 김대중에는 총 7가지의 내용이 있다. 첫 번째는 김대중의 민주주의론, 그다음에 두 번째 김대중의 평화통일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대중의 경제사상,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김대중의 3대 신앙. 3대 신앙이라면 최영태 교수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국민, 먼저 국민을 받들어 모시고, 그다음에 역사를 받들어 모시고, 그다음에 하느님을 모시는, 예, 김대중 대통령의 3대 신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서를 많이 하셨죠. 1만 여 권의 장서를 가지고 계시고 독서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책을 쓴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김대중의 이념적 지평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일곱 번째는 지도자 김대중 론,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의 정치 사상과 경제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대중의 정치 사상이라면 저는 총 4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화해, 그다음에 네 번째 용서라는 부분은 화해하고 뭐 어떻게 비슷한 의미로 갈 수가 있는데 실은 워낙에 5.18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두환 사면에 대한 얘기가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서라는 부분을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해동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어, 전두환을 사면을 한 것은 그것은 정치적 사면이 아니라 본인의 신앙에 의한 사면을 하신 거다. 그래서 김대중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님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관이 무엇인가? 근데 이 부분은 워낙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가치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고려대 박홍규 교수님하고 김학재 그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논문 하나 최근에 2019년도에 썼는데, 그 논문이 재미있게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원천을 홍익인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민, 유천, 경천, 애인 이런 얘기죠. 예,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다음에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걸 토탈해갖고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홍규 교수님은 김대중에게 홍익인간은 인본주의의 싹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원리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홍익인간의 인식은 이민유천과 경천애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김대중의 정치적 이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 역시 홍익인간의 이상과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하는 것은 최근에 어, 모 의원에 의해서 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으로 홍익 인간이 자리 잡고 있죠. 물론 홍익 인간뿐만 아니라 1948년도 교육법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홍익 인간의 기반으로 두고 그다음에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이 홍익 인간을 우리 교육 이념에서 빼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실은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고 언론에도 많이 주목이 됐던 내용인데요. 우리 홍익 인간은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으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건데 이 홍익 인간의 개념을 뺏어야 쓰겠냐 해서 그에 대한 비판들이 실은 보수든 진보든 많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법안이 철회가 됐었는데 홍익 인간이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민본주의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실은 서양의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한국에는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쭉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은 고대로부터 항상 해왔던 얘기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양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민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실은 소위 얘기해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어떤 개념과 내용들이 자리 잡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박홍규 교수님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점 또한 이 홍익 인간의 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홍익 인간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성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하면 실은 보수라든가 소위 수구 세력 이쪽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빨갱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항상 배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안보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본 거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민주시민 교육이라든가 또 198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전에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공산주의 아니냐 아니면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60년대 70년대 얘기를 하게 되니까 김대중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거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 김대중 대전집 네 번째 권 대담집에 민주화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남한의 민주적인 정부가 서는 게 선결적인 문제이고 민주정부가 서면 국민의 자발적 지지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그러면 안정과 안보는 자연히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안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둘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의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들 정치적으로 많이 바라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희는 산업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뒤로 좀 놔둬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실은 국가 그 경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실은 유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가짜 사건들이 조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산업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민주주의 우선의 입장에서 항상 바라봤던 거죠. 안보도 민주주의가 돼야만 안보도 유지가 된다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민주주의 하면서 안보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를 하시겠죠.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을 하고, 그래서 1920년대 를 보냈지만 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주의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히틀러와 같은 파시즘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예외적인 부분은 있지만 보편적으로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안보 또한 튼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보 또한 불안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1985년도에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을 볼 때 민주주의가 결코 공산주의나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안보라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장 민주주의가 잘 지켜질 때 가장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상관성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김대중의 그 평화라는 부분은 무엇일까? 근데 2020년도에 김대중 민주인권 평화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노명환 교수님도 강주에 오셔서 발제를 하셨는데요. 그때 한성대학교의 김규혁 교수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서신의 내용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1980년 12월 7일 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아버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3년의 감옥 생활 당시에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묵상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용서는 하느님 앞에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용서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와 화해의 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서신에 적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용서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용서의 밑바탕에는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과 사랑,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신앙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의 사면이 단순히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최근에 모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전두환의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요.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이라 해서 무조건 전두환의 사면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얘기했다고 나도 사면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 5월에 실은 그 현장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5.18로 인해서 실은 사형을 선도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두환에 의해서 가장 핍박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을 사면해야겠다,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이런 신앙적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와 화해라는 것은 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김대중의 화해 사상에 대해서
노명환 교수님께서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적 초인만이 역사를 통해 영원한 승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도조 같은 이 사람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던 일본의 전쟁 범죄자이죠. 도조 같은 전쟁 범죄자에게는 교수형이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러한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법률과 사람의 법률 사이의 갈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의롭다, 나에겐 죄가 없다라는 태도로 증오와 심판의 교만 속에서 남을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겸손과 그리고 역사 앞에서의 겸허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나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내용들은 하나님에서 베풀어지는 거지 인간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은 없다라는 어떤 철저한 신앙심에 의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만큼 신앙심에 두고 용서를 하고 또 화해를 하고 또 평화를 추구했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기록의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좀 살펴보자는 취지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쓰셨던 글들을 이렇게 좀 읽고 있습니다. 애국의 학자분들의 얘기를 좀 잠시 빌릴까 합니다. 베르너 페니라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설사 최악의 원수라고 해도 용서해야 된다. 그다음에 진정한 화해란 희생자들이 그들의 가해자를 용서할 때만 가능하다. 아니 이 두 번째 문장이 실은 1980년 5.18 때 희생된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에 대한 희생자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하튼 1980 1997년도에 집권을 하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김명삼 대통령에게 실은 그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락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실은 사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당신들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 사면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실은 진보 단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개인적으로는 서유준 선생님이라고 5.18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기록물로 만드는 데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조차도 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면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 한 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 희생자들이 그들의 가해자를 용서할 때만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5.18에 대한 올해 41주년인데요. 진상규명을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5.18의 진상규명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전두환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가둬야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 5.18 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나 이에 대해서 실은 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안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두환이 그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18에 대한 진상 규명과 내용도 또 필요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가해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도 공수부대에 참여했던 장교가 5.18 국립묘지에 와가지고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과연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5.18에 참가했던 공수부대 부대원들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뭐 달리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 달리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는 누가 가해자인가 누가 피해자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1980년에 5월 18일 날 그리고 5월 27일 마지막 새벽에 공수부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15분이십니다. 왜 15분만 총에 맞아 죽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뭘 했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5.18이 공법단체로 되면서 실은 방송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내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5.18의 수혜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피해자이지만 또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분들이 5.18을 왜곡을 하고 있고 5.18을 자신의 사유화하고 있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앞으로의 5.18을 기억하고 5.18을 추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용서 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실은 이번 YTN에서 5월 18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에서 1983년도 3월 5일 날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의 한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은 직접 보면 좋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광주한은 이제는 광주에서 죽은 광주 사람만의 한이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한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온 세계의 한입니다.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광주의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죽어간 그 광주의 한을 민주회복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단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으로 연설한 내용인데요. 1983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여전히 광주의 한을 보고 또 광주 5.18에 대해서 보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구원받고 서로 갈등에서 해결하고 서로 단결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998년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전두환 노태우 3년을 얘기했던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서와 화해, 평화 사상, 화해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광주가 또 5.18이 향후에는 어떻게 기억돼야 되고 우리 국민 전체가 5.18을 통해서 무엇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올해부터는 좀 새롭게 풀어지기를 하는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현실 수용에 대해서 두 분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르너 교수님은 분단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나중에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시작하고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된 나라라는 것을 가끔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통일 교육이라는 게 통일에 대한 인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은 지금 그대로 살다 보면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조차 있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걸 현실에서 인지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더 나아진 현실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진실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략을 갖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롤랜드 브레이커 그 호주의 교수님은요 상충하는 형태를 가진 한국의 정책성에 주목해야 하며 상충하는 형태를 가진 이게 이제 분단도 얘기됐고 남과 북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안에서 남한 내에서도 이념적으로도 갈등이 심하고 지역적으로도 갈등이 심하죠. 이게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넓은 차원의 화해 과정에서 남북 간의 차이점을 받아들여지고 용서는 고려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르너 교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했고 실사구시적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참여라든가 다른 용서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경제사상 부분인데요. 뭐 경제사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0년대 대중 경제론 실은 이제 1900 이미 60년대부터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대중 경제론에서 198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대중 참여 경제론에 참여라는 내용들을 넣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이라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3단계로 경제의 의식을 이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69년도 11월에 신동아를 통해서 대중 경제를 주창한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글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에는 지역 간, 산업 간,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논문이 그렇게 길지 않는 논문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의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먼저 주체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네. 짜증나. 아, 괜찮아. 그다음에 김대중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요. 이원혁 박사님은 이제 아래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박현채 그 교수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박현채 교수님은 종속주의를 비판하신 분이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 경제론을 주장했던 분이죠. 근데 박현채 교수님은 1960년도에 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받아들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실은 그 당시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 당시 초기에는 진보 세력에서 박정희에 대한 기대를 나름대로 꽤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바로 박현채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박현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래서 지금 박현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밀접하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실은 1965년도에 제1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이 되고 70년도 초에 2차 인혁당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박현채 선생님이 연루가 되죠. 그러면서 실은 박정희하고 박현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현채 선생님은 실은
6.25 전쟁 때나 빨치산으로 알려져 있죠. 소년 빨치산으로 알려져 있고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에도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자신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경제적 사상이라든가 경제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특히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펼치고자 했던 의욕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하고 관계가 끊어지자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당시에 유력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사상과 경제적 정책을 표출하고자 했던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박현철 선생과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김대중 의원이죠. 국회의원이 실은 김대중 의원이 경제 사상을 박현채의 그 경제 사상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마르크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와 개방에 우호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IMF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질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갔다고 이모덕 박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진보적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하면서 실시하면서 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노동의 유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덕 박사는 여하튼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사상은 박현채 그 선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민족주의적 관점이나 내용들이 1971년도에 있었던 대중경제론 백문백답을 통해서 반영이 됐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정도 수용을 하게 되면서 함께 왔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중경제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김대중 대통령만의 경제 사상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간 측면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외환 위기 전국에서 노사성위원회라든가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 붐 그리고 2001년도 우리 사주 제도가 상징하는 종업원 지주제 강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이제 박현채 민족 경제론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이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서울대 상대입니다. 서울대 상대가 실은 한국의 경제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후에 끌어왔던 곳인데 서울대 상대는 상당히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로 정성 시대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입니다. 특히 변형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경제학자죠. 예, 경제학도들은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셜이 주장했던 학파로서 실은 첫째는 평등과 분배를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주장했고 세 번째는 자립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 그 당시에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했던 경제 사상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변형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아래 제자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1960년도에 서울대 상대 출신들이 실은 한국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자문위원이 박희범 교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직접 수립했던 사람입니다. 이 박희범 교수도 진보적인 경제학자이고 그다음에 내포적인 공업화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즉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공업화 전략을 주장했던 거죠. 대외 의존을 줄이고 자립경제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1962년부터 1966년까지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 교수로 실은 변형윤 교수가 발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은 그 이후에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자립 경제보다는 수출을 의존용으로 많이 가게 되죠.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의 경제 정책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실은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나 여러 그 교류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1970년도에 유신으로 가고 긴급조치 위반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국가 폭력과 그 폭정의 정치로 가는 기로에서 실은 초기의 정책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박희범 교수라든가 서울대 상대 출신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참여했던 거죠. 그런 시기에 박현채 선생님도 강사로서 깊숙이 참여를 했었고 민족 경제론이라든가 마르크스 경제 이론 관련된 기초로 해서 1960년도에 박현채 선생님은 한국의 농업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천착을 했는데 이 당시에 대중경제론 백문백답을 함께 기술했던 임동규 선생님도 박현채 선생님의 후배가 돼가지고 바로 서울대 상대에서 그러한 진보적 이론과 내용들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기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60년대 후반에는 김대중 당시 국회의원이라든가 유력한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경제정책과 사상을 펼치고자 했던 게 바로 서울대 상대 출신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박현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현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민족 경제론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은 하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민족 경제론이 김대중 선생님께 들어오기 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1960년대 말에 본인이 그 석사 논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 경제를 주창한다라는 이런 신동아에 기고된 글을 보면 이미 대중 경제론이라는 기본적인 철학과 경제 사상이 바탕이 이미 갖춰지고 있는 시점에서 1971년도 소위 얘기해서 박현채가 기획하고 공동 집필한 책인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백문백답이 만들어지면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사상적 내용들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 선생님은 이렇게 봅니다. 박현채와 김대중의 결별은 1992년도 뉴 DJ 플랜이 나오면서 멀어졌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박현채 선생님은 임동규 선생님은 증언하기를 같은 동양의 진보적 제야학자와 유망한 대중 정치인으로서 서로가 일찍부터 교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DJ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공식적으로 자문 관계를 맺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라든가 경제 사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1960년대 말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중 경제론과 1971년도 기점으로 한 대중 경제론 백문백답에서 얘기했던 대중 경제론과 플러스 민족 경제론이 함께 포함이 됐던 부분과 그다음에 1992년도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하는 대중 참여 경제론이라든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을 좀 더 차이를 두고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김대중 평화캠프 관련된 부분 서두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단체가 전국에서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일과 평화라는 포커스를 두고 이어가는 많은 단체가 6.15라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계승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김대중 평화캠프라든가 행동한 양심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했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김대중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소위 얘기해서 구 그룹과 신 그룹에 대한 갈등 그리고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또 서거 10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의 발생되었던
문제들이 조금씩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깝게도 김웅걸 그 삼남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집에 관련된 부분 얘기라든가 이호 여사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보여지고 있죠.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항상 정치를 하면서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사람들은 향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조속히 노무현 재단처럼 조직을 하나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된 조직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가는 뜻을 펼쳐가는 평화 캠프라든가 다른 행사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의 정신과 철학을 오늘날 다시 한번 올곧게 한번 받아들이고 특히 5.18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전두환 사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단체의 결속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발전적 측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공부하는 대학에 오셔서 연설하실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그런 이제 감정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여러 해외 대학에서 연설하신 연설문들 보여주실 때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과 그러니까 토론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데도 용서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역사와 신합해서의 그 겸허한 자세로 연결해 주셔서 이제 사상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사상적인 건 92년을 기점으로 전후로 이제 구분해서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시민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세 파트들에 대해서 저희 소개가 필요 없는 저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시는 구심점이 되시는 외대사학과의 노명환 교수님께서 그 발표해 주신 이만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는 거를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 선생님 이렇게 사회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만필 선생님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지금 이렇게 시민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제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런 현장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대학 안에서 공부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게 다인데요. 이제 뭔가 이제 배우고 저 자신도 조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동참도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참 훌륭하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할 얘기를 그럼 이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렇게 그 김대중 평화 캠프 이 시민 운동 하시는 선생님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계셨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냥 학교에 있는 사람이 세상 물정 좀 모르고 한다.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친다고 하고 있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참고로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렇게 여러 어떤 생업을 하시고 또 실제 이러한 시민 운동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학교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연구 교육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 또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선생님들도 또 같이 계신데요.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 정도 가능도 한데요. 이제 서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생각한다면 하여간 이렇게 화상일망정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제 생업과 그 다음에 또 시민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조금 재미없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조금 그 배움에 저기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익숙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가다 보면 많이 서로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의 특히 오늘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만필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오셔서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더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한편에 이제 대학원에 정보 기록학과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또 직업으로 하는 학생들을 길러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또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와 또 그 우리가 그 좋은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우리가 계승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기록으로 잘 남겨야겠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또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또 같이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문정현 영화 감독 선생님도 계신데요. 학과에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입니다. 그 영화로서 기록화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제 김대중 영화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문 감독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김대중 영화를 만들고 김대중에 대한 기록을 하고 김대중으로 배운다면 절대 그것이 어떤 영웅화하거나 김대중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망치는 길이다. 이제 이런 뜻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영화도 그렇지 않은 길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역시도 이 기록을 수집하고 또 이렇게 기록을 보존하고 그래서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고 또 그분의 뜻을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계승시키는데 바로 그런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토론의 이야기도 조금 이렇게 엮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만필 선생님께서 이제 그 김대중의 정신과 철학을 민주주의, 평화, 화해, 용서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사상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민주주의, 평화, 화해, 용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그 토론자로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이만필 선생님의 답도 듣고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좀 공부하면서 본 바에 따르면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서 각 개인의 그 어떤 능력과 또는 개인의 욕망과 또는 개인의 그 어떤 바램과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실현되는 사회, 그 사회가 중요하다.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각 개인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고 또 각 개인의 그런 뜻을 존중하고 그런 뜻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했고 바로 그럴 때 그런 한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떤 김대중은 어떤 전체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전체주의 사회 어떤 독재 사회 어떤 평등을 위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어떤 그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고 했지만 그 사회가 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억압, 독재 질서, 소련 사회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또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공산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체에 마르크스, 레닌 등이 이야기하는 사상 자체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굉장히 반공주의 생각을 가졌고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도 독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저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고 어떤 다양성, 각 저마다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했고 그것이 꼽히는 곳이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대중을 무슨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하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것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떤 이런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아까 임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게 어떤 공산주의 체제의 어떤 경제제도하고는 김대중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개인의 창의성 이런 것이 발현되는 경제체제로서는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이다. 근데 그 시장 경제는 그대로 자유 경쟁에만 맡겨놨을 때는 그러한 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경제의 민주주의 그래서 아까 이만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가가 개입하면서 어떤 그런 평등의 문제를 그러니까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래서 질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의한 시장 경제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결국 평화라고 하는 타인을 존중해 나 외에 다른 것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내가 속한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를 존중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 평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도 가장 기초는 어떤 그러한 개인의 또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가운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또 인간이 그만큼 또 성숙하지 못할 때는 어떤 거기에 잘못을 저질러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못된 것을 하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예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을 때는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또 권력을 잡고는 그러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인간이 약한 것인데 그러한 인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잘못한 인간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인간을 심판한다고 하는 생각 이전에 그러한 우리의 그 약한 인간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심판은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본인은 박해를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어떤 보복의 감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 보복의 감정을 그대로 그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그 아까 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옥중서신에서 보면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핍박한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를 했을까 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내가 신앙인이지 그렇지 못한 것은 신앙인이 아니다. 내가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옥중서신에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심판하는 것은 신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임 선생님께서 충분히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조금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이렇게 우리가 깊게 나누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없으면 내 자신이 괴롭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못하고 보복을 하는 경우 특히나 그게 정치 보복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봤고 한국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보복으로 이렇게 갈 때 그것은 이 나라가 정말 불행할 거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러한 신앙 심판은 하느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어떤 그런 신앙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 평화, 화해, 용서 이제 이런 것인데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존중, 개인에 대한 인정, 개인의 어떤 창의성, 자율 뭐 이런 것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있는 이런 갈등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신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이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가? 잘못된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어떤 벌을 받아서 일벌 백계가 돼야 이 사회에 어떤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는 또 그런 짓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이런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용서해버리고 그것도 좋다 이러고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이런 것인데 저도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하고도 맥이 이렇게 같은데요. 그 어떤 우리가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는 기록으로 좀 잘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뭔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죽음과 또 그 가족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이 사회가 그런 것을 이렇게 넘어가서는 이 사회가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이
이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적 합의와 이런 걸 통해서 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김대중이 어떻게 했는가, 뭐 이것만 가지고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뭐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김대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표현이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저는 그 김대중 정신 사상 이런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요. 이제 바로 이런 측면에서 공산주의를 미워해서 반공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공산주의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 문제의식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절멸시켜야 되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해 가면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서로 알아가고 느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자. 이게 그가 추구한 남북관계라 이렇게 보고요. 뭐 이제 다른 국가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임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고, 그 김대중의 반공주의가 어떤 성격의 반공주의인지를 볼 수 있겠고, 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 깊은 뜻을 두는 것은 어떤 진보적인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의 원동력,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창의성이고 개인의 뜻이고,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에 사회의 가장 바탕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의 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에 의거해서 나온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공부해 가면서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더 멀리 이렇게 확산하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고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뭔가 서로 좀 서로 경쟁하면서도 또 화합도 해가면서 어떤 그런 87년에 그 대통령 선거라든가 또 그 이후의 과정에서라든가 뭐 이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해갈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를 또 이렇게 좀 해보는데요. 또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공유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리고 또 김대중 어떤 대통령도 개인의 어떤 욕망과 또 어떤 꿈과 또 어떤 본인이 느끼는 한계성의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어떤 하여간 그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그 고생의 길을 간 어떤 인물, 그런데 항상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깊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이 사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김대중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연구 대상이 대중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또 모든 분들이 다른 지도자 이런 분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또 서로 대립된다 하더라도 서로 연구하고 서로 교류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을 공부하는 우리 그 선생님들 또 학생들 같이 이런 뜻으로 김대중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만 다른 기회에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가 좀 이렇게 쉽지 않도록 이렇게
좀 표현하고 그런 게 있으면 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명환 선생님 토론하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와 경제 사상의 기저의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이만필 선생님 여기 코멘트 해주신 거 질문이라기보단 코멘트였는데 코멘트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민주주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실은 보수 쪽에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자유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떼면 굉장히 뭐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또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그 질서를 추구한다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북한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황장엽 선생의 특강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한 달, 1년 정도 해가지고 별도의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황장엽 선생이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 민주주의와 집단 민주주의가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집단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곳이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게, 민주주의는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미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집단 민주주의라는 말이 같이 성립이 할 수 있겠냐. 그때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날카롭게 지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민주주의 하면 그 안에는 이미 그 노무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주의 말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주의에서도 민주주의의 앞에 뭐 집단 민주주의가 됐든 다른 형태의 그 인민민주주의가 됐든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가 소위 얘기하는 그 기본 민주주의 내용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걸 좀 보수 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왜 자유자를 넣어서 함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다음에 어떤 뭐그 정치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민주주의 말을 쓸 때 자유민주주의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를 쓰게 되면 반드시 어떤 민주주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도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영서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교수님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전두환 사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이 역사적인,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용서라든가 그런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제시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광주에 내려와서 보내면서 특히 최근 한 2, 3년 동안 5.18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41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5.18의 진상 규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진상 규명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그 당시 5.18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특히 고결한 죽음을 맞이했던 윤상훈 열사라든가 15분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통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담아내되 향후의 미래지향적인 5.18 정신 계승은 따로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노무현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5.18의 계승은 또 5.18의
가치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특별 초대석으로 모신 선생님 계시는데 최영태 교수님이시고 전남대 사학과 지금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아까 이만필 선생님 발표하시는 도중에도 논문과 저서들이 많이 인용되신 전문가이신 선생님이시고요. 최근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저서도 출간하셨고 전남대 5.18 연구소장도 역임하신 학계에서는 독일사학회 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최영태 선생님 특별 초대석으로 모셨는데 저희들한테 또 관련하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만필 선생님 말씀, 노명환 선생님 말씀 중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와에 대한 얘기와 관련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진보학계에서는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적어도 사회민주주의 정도는 소화할 능력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수 진영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한정시키려고 하는 데 대해서 진보학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학계의 그런 경향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 민주주의의 지평선은 좀 더 넓어져야 하지 않느냐, 유럽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만필 선생 얘기 중에 이제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사면에 동의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시 소수 정권으로서 IMF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전두환을 용서한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부터 용서를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사면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로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자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애우를 각별히 했습니다. 그래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한 후 문상 가서 자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행복했다, 즉 전직 대통령으로서 애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순자 씨는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셨을 때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자기들에게 전두환 씨의 생일이나 명절 때는 꼭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고마워했어요. 근데 저는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두환의 사면에 동의한 부분은 정치적으로나 그의 인간적 삶의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대통령이 된 후 전두환 씨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애우한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용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공적인 행위인데, 재판을 받고 대통령의직을 박탈당한 전두환을 그렇게 극진히 대우한 것은 공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좀 너무 멀리 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잖아요. 그래 1970년대 초에 대중경제론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또 정계 입문하기 전에 그는 노동 문제에 대한 글을 자주 썼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경제 문제에서 혹은 사회 문제에서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많이 채택하고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으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그랬죠.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IMF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선진국가의 협조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들이 IMF 협약 조건을 요구한 신자유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철저하게 수용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가 대통령에 되어서 한 2년 차 정도 돼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게 되죠. 그는 유림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효 개념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자식이 이 부모를 받드는 것이 효의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국가가 이제 어르신들을 봉양하고 돌보는 그런 사회적 효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이제 이 복지 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잘 말해주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그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하필 IMF 위기화에서 대통령이 돼야 했는가? IMF 위기 극복 때문에 나는 내가 평소에 고민하고 준비했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자주 한탄을 했죠. 그렇지만 이 기초생활보장제 등 복지 정책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어떤 진보적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보적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자꾸 김대중 대통령을 보수주의자이다, 친미주의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진보 개념과 관련해서 과거 전통적인 개념은 이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이 얘기를 했죠. 노동계급이라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 그래서 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진보 개념과 관련해서 그 시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문제를 진보의 중요한 이 잣대로 보고 싶어요. 진보라는 게 보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현재보다는 미래 그리고 변화에 있어서는 좀 속도감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 김대중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이를 독재 시대 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요. 또 이 분단 시대에는 이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평생을 바쳤죠. 보면은 바로 이런 것, 즉 현재를 타파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얻어낸 것. 이게 바로 진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요. 진보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바꿔지잖아요. 19세기 혹은 20세기 전반기까지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제 진보의 잣대를 얘기했다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젠더 문제라든가 혹은 평화 문제라든가 생명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19세기적 진보 혹은 20세기 초반적 진보 즉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를 그냥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진보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과제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얻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진보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평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것이 진보적인 것이다. 저희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경제 정책들을 펼치신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장에서 같이 평화 캠프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데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고 선생님, 네, 제가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네네. 아, 네. 그럼 노명환 쌤 먼저. 네. 그 제가 아까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좀 혹시 오해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혹시 제가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썼다면 그게 좀 수정을 하고 싶고요. 근데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고, 아까 최영태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진보와 보수의 이제 그것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 교수님 말씀대로 그 상황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가고자 했고 또 그것을 또 이끌고자 했고, 아까 고가영 선생님 말씀대로 그 IT 사회를 열어가는 거, 그러니까 정보통신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가는 거, 뭐 그것도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자유민주주의니 또 어떤 민주주의니 또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고 들이대서는 안 되는 인물이 김대중이라는 인물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중시했던 게 이분법적으로 무언가를 대하는 것을 가장 문제시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 누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더라도 각 개인은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개인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이분법이 아닌,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추구했고, 근데 그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를 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규정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김대중 정신과 철학이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것도 굳이 진보가 보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도 힘들고, 아까 최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대별로 따라 그 맥락에 따라 진보와 보수는 달라지는 거고, 그게 꼭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잣대로 그게 어떤 나눠져야 될 것도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것이 나가야 될 역사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자유와 창의성이 만발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번영하고 또 같이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제 그러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자유 개성인데 자유와 개성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죠. 김대중 대통령 경쟁을 중시했죠. 그런데 그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어야 되고 또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경쟁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줄 건가.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줄곧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크게 이야기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하여간 어떤 한 잣대로 나누어 보는 것에 어려움, 그런 것을 혁파하고자 하는 것이 김대중 정신 철학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런 뜻에서 아까 임 선생님께서 계속 그 열린 그것을 얘기해 주신 것을
저는 이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영태 교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진보적인 인물이었다는 말씀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용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무슨 다른 뜻을 갖는 게 아니라 김대중의 그러한 우리는 철학과 그 신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에서 그 용서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고 그러나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질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또 그 후대 사람들 또는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만들어가야 될 그런 질서를 위해서 또 만들어가야 될 뭐 일벌필계가 필요하다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괜찮겠어요? 네.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실험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협치거든요. 당시 이제 여소야대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DJP 연대를 해서 협치의 어떤 경험을 가졌네. 우리 역사에 거의 유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은 맨 처음 초대 통일부장관을 아주 보수적인 강인덕 씨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IMF 극복의 야전사령관으로는 이규성 씨와 그다음에 이현재 씨를 임명했는데 모두 자민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통일정책의 초대 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 출신의 강인덕 씨로 그리고 IMF와 관련해서 이제 자민련 출신을 임명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관계의 어떤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고 또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란 우리는 대통령을 뽑으면서 이제 집단을 이루게 되는데 너무 이 대통령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을 임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여러 차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진영 대립이 심한 것 같아요. 보면은 저는 이 좌와 우가 즉 진보와 보수가 동시에 거리 뛰쳐나와 가지고 충돌한 경우는 1945년 해방 직후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찬탁과 반탁으로 나눠서 거리 싸움을 한 이후 처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를 사형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사면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통합으로 왔는데 왜 느닷없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진보나 보수나 다 좀 반성해야 한다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제 유럽 정치를 이야기하는 유럽 정치는 거의 전부가 다 협치잖아요. 보면은 우리도 이제 이 극단적인 대립을 좀 극복을 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 손을 잡고 협치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인구 문제라든가 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되게 대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극복을 했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발 진보든 보수든 지금 우리의 이 진영 싸움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것을 좀 인정을 하고 서로 대화와 소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이 임기 4년 차에 여론조사에서는 보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제일 높더만요.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김대중 대통령이 2위예요. 그리고 3위, 4위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데 그런데 잘못한다. 이 비율과 관련해서는 임기 4년 차의 성적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낮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건 가장 낮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한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해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는데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높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정권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보수 야당의 불안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역 감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과거 뭐 빨갱이로 보는 그런 여론도 아직 크게 가라앉지 않은 그런 속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김대중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했다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 부분만 초점을 맞아가지고 순위를 매기던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제발 우리나라가 이제 좀 협치 좀 하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그냥 지금처럼 극단적인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만필 선생님 발표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으신 분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 줌이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되게 일방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네, 네. 네, 저는 인도 네루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제가 여기에서 한국학 가르치는 산딥 미ශ්라라고 합니다. 네, 임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런 좋은 선생님 발표도 노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 토론도 아주 많은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유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우리 깊은 토론했습니다. 우리 인도 분도 하나 미국에 계시는 세무얼 헌팅턴 제자로 박사 논문 쓴 버리즈 가리아 교수님. 그 버리즈 가리아 교수님 하나 책 Illiberal Democracy, Rise of Illiberal Democracy.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것을 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자유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 나왔는데 종교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선생님 좀 그쪽으로 좀 말씀. 왜냐하면 특히 사양 시각에서 보면 종교하고 민주주의 좀 길이가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같은 지도자분들이 아마 종교에서 도덕적인 그런 소스가 거기 종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종교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김대중 선생님은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민주주의 다른 일련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그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만필 선생님 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네,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 근데 아까 발제할 때도 실은 이제 미시라 선생님이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종교라는 게 이제 뭐 이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종교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이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셨는데 그 이전에 아까 발제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홍익 인간이라든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저기 그 경천 애인 이 붓굿이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많은 분들이 그 붓굿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사고나 출발점을 보통 얘기하면 이제 홍익인간 하면 고조선의 당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당군이라는 건 또 지금의 기독교라는 게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하고 또 다른 성격의 내용이었고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 박홍규 교수님 논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홍익인가이나 제세이와 그리고 경천애인 이런 이민유천 이런 어떤 우리 전통적 사상과 내용에 좀 기반을 두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종교는 과연 민주주의하고 얘기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종교는 과연 민주주의인가? 나는 그 부분은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그야말로 신앙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도 실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신앙적 관점에서 용서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가치의 질서와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당히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다양성의 인정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희호 여사님은 개신교였는데도 그렇게 수십 년을 함께 사시면서 내 종교로 넘어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떤 그 다양성의 존중,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종교 자체는 민주주의와 연결하기 힘든데 그분의 종교는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범인이라면 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에서 초인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손민석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발표 그리고 또 그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통해서 너무 많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 해주신 그 종교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는 어떤 그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동원이나 민주주의적 운동에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그 긍정적인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오히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탈맥락화시킨 채로 종교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보다도 그러니까 70년대나 80년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컨텍스트 속에서 종교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에 맺음을 해왔는가 이런 질문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최소한 김대중의 경우에는 그 70년대의 경우에 이제 옥중서신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 안병무라든지 또 김수환 또 강원영 그리고 또 함석헌 이런 식의 어떤 진보 개신교 에큐메니컬 진영의 어떤 민중신학자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김대중에게 있어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70년대 민중신학과 굉장히 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시대에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예를 들면 당시에 그 70년대 그 3.1 구국선언인가 그거 할 때였나요? 그 김종필 당시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 13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서를 인용하면서 이걸 이제 막아내려고 했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어떤 또 종교 그룹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민중신학의 연계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건 이제 제 그냥 코멘트였고요. 근데 그 질문은 근데 이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전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97년도 아까 최영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는가의 논의는 다시 진짜 좀 제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걸음만 좀 다르게 가면 이제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 서사가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그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심판, 정당한 어떤 그 책임이 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그 적절했을까, 정당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남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좀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너무 발표도 그렇고 그 토론도 그렇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이 모임을 할 때마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문정현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제로 얘기하면 다시 이제 2시간을 같이 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 앞으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노명환 선생님께서 이 주제만 가지고 용서와 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다시 판을 언젠가 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사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숙제로 그때 같이 이제 토론 집중적으로 할 때 우리 손민석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제는 문정현 감독님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이거 월건이었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토론을 같이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제가 사회자의 이 난폭한 권한으로 다음 과제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예, 혹시 앞으로 네, 한번 우리 조직을 한번 하죠, 손 선생님. 예. 혹시 다른 분 뭐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시거나 그러면 고 선생님 제가 네, 미안합니다. 아까 아닙니다. 최영태 교수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좀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간단하게 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최영태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너무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다른 쪽으로 제가 평소에 고민하는 게 있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민련하고 그렇게 연합을 해서 IMF도 극복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보통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하고 다들 보면은 이제 그 유신 때 자신을 그렇게 그 박해했던 이제 그런 그룹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화해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IMF도 극복하고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진보를 외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끼리 했으면 또 더 많은 저항도 있었을 텐데 또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아까 강인덕 초대 그 통일부 장관 같은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 그 지도력의 엄청난 그런 그 차원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는 거기서 공부할 게 많고 뭐 저기 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까 협치를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그 협치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만약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김대중 인물이 그 김영삼과 어떻게든지 협치를 이루어내는 또 어떤 협력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을 뭐 서로 앞뒤로 뭐 이렇게 좀 되면서 그 87년 선거라든가 이렇게 해왔더라면 그 어떤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이런 정치 지도자로서 또 많은 이런 것을 해놓은 인물로서 이 전 국민들이 그것을 기리고 이제 그것을 계승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김영삼과의 관계에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어떤 이런 지역적인 이제 갈림들도 있고 또 이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던 분들 사이에서도 또 분열이 있고 이제 그 결과 이제 그 노태우 정부와 더불어 김영삼이 거기에 합류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나중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자민련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기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게 아쉬움이 큰.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자민련과의 협시에 대한 그 샘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느끼는 게 많고 또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데 바로 또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좀 날카롭게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지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교수님 예.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일단 강인덕 장관님은 제가 북한대학원에서 직접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수이지만 어떤 분이냐면요, 김일성 선집이라든가 북한의 원서 있잖아요, 소위 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직접 펼쳐놓고 강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친부학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분은 그렇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북한의 책들을 직접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순히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북한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을 초대 장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매끄럽게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7년 선거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도 사과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근데 외람되지만 제가 한 2번 정도 선거 뛴 입장에서 보면 선거 주자로 뛰게 되면 자기가 판단하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그룹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과 내용들이 또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 87년 부분에 대한 사과는 했으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양보를 하고 여기 김영삼 대통령으로 바로 87년대 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좀 달리 갔을 거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뭐 이렇게 정치를 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워낙 우리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저기 하는 또 그 길을 걸어온 분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제 10시 12분이 되어서 이제 오늘 이 발표회와 토론회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 안 하면 늘 상투적인 표현인데 잠이 안 올 것 같으신 분 있으시면 예, 없으시면 예, 오늘 예, 발표해 주시고 또 특별 게스트로 오셔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선생님과 토론해 주신 선생님 다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 멀리서 인도, 대전, 대구, 서울, 저는 용인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식적인 발표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